미안하다 민재야.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네 아버지도 결국은 날 선택했을 거야. 이건 비즈니스야. 최동욱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순간 나는 난간을 넘어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70m 아래 계곡을 향해. 하지만 나 강민재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복수가 시작된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빌딩 최상층. 그곳에 한국정밀기계 산업에 살아있는 전설, 강민재가 있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업계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았고 돌아가신 아버지 강철호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강철정밀의 정당한 후계자였다. 민재의 손끝에서 탄생한 초정밀 의료기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았고 그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 장비의 특허만으로도 연간 수백억의 로열티가 발생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 민재가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는 날이었다. 회사 대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축하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민재는 단상에 올라 준비한 소감을 차분하게 전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자리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철정밀은 앞으로도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고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민재의 시선이 무대 아래 한 남자에게 머물렀다. 최동욱. 아버지 생전부터 회사의 부회장으로 함께 일해온 인물이었다. 아버지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 민재에게는 삼촌처럼 가까운 존재였다. 동욱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민재는 그때 알지 못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7시 회사 근처 고급 일식당에서 소규모 회식이 이어졌다. 핵심 임원 10명만 모인 자리였다. 최동욱이 민재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오늘 연설 정말 좋았어. 고맙습니다. 동욱 삼촌. 삼촌이 옆에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동욱은 민재의 잔에 정성스럽게 술을 따랐다. 투명한 사케가 작은 도자기 잔을 채웠다. 민재는 감사의 표시로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주변 임원들도 축배를 들었다. 민재는 첫 모금을 마셨다. 은은한 과일 향과 함께 부드러운 감촉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재는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기술개발부장은 내년 신제품 계획을 설명했고 해외 영업이사는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을 보고했다. 민재는 집중해서 듣고 메모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야가 조금씩 흐릿해졌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 민재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재무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손을 저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끝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아,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회장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동욱이 재빨리 제안했다. 다른 임원들도 동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동욱이 재빨리 민재의 팔을 잡았다. 내가 바래다 줄게. 차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민재는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있는 것처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동욱은 민재를 부축해 식당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더 흐릿해질 뿐이었다. 동욱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앞에 섰다. 기사가 뒷문을 열었다. 집으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다. 그런데 동욱의 대답이 이상했다. 아니, 북한산 쪽으로 가자. 회장님이 바람 좀 쏘이고 싶으시다고 하셨어. 민재는 고개를 저으려 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차 안에서 민재의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한 빛의 줄기로 번져갔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욱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미안하다, 민재야.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내 아버지도 결국은 날 선택했을 거야. 기술도 좋지만 결국 이 세상은 현실적인 사람이 살아남는 법이거든. 민재는 눈을 크게 뜨려고 애썼다. 동욱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재는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것이었다. 술에 무언가를 탔다.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물. 차는 도심을 벗어나 북한산 방향으로 달렸다. 가로등이 점점 드물어졌다. 산길로 접어들자 굽이치는 도로와 어둠만이 차창 밖을 채웠다. 민재의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렸다. 위험하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차가 멈췄다. 해발 500m쯤 되는 전망대였다. 낮에는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지만 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간 너머로는 깊은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동욱이 차에서 내렸다. 기사도 함께 내렸다. 둘은 민재를 차에서 끌어냈다. 민재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질질 끌렸다. 동욱이 민재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기술자였어. 하지만 경영자로서는 한계가 있었지. 나를 부회장으로 앉혀놓고도 결국 권한은 다 쥐고 있었어. 그리고 너한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나는 20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민재는 입을 열려고 했다. 왜 나는 한 글자조차 나오지 않았다. 동욱은 계속 말했다. 너만 없으면 돼. 후계자가 사고로 죽으면 이 사회는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미 주요 이사들을 설득했고 해외 투자자들과도 계약을 준비했어. 이건 비즈니스야, 민재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동욱이 손짓하자 기사가 민재를 들어 올렸다. 민재의 몸이 난간 쪽으로 옮겨졌다. 아래쪽으로 보이는 계곡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최소 70m는 되어 보였다. 민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살고 싶었다. 이렇게 끝날 수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 자신이 개발한 기술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민재를 필요로 했다. 잘 가, 민재야. 저 아래서 편히 쉬어. 동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밀어내는 힘이 느껴졌다. 민재의 몸이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몸이 회전했다. 하늘이 보였다가 땅이 보였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민재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재의 몸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몸을 긁었다. 또 한 번 큰 충격. 이번에는 등이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계속 굴러떨어졌다. 바위, 나무, 덤불. 모든 것이 민재의 몸을 공격했다. 마지막으로 민재의 몸은 계곡 아래 작은 웅덩이에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감쌌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다. 민재는 물 위로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하반신이 완전히 감각이 없었다. 상반신도 겨우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순간에 본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억울했다. 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후회스러웠다. 동욱을 믿었던 자신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재는 생각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버지, 미안해요. 회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가운 물속에서 민재의 의식이 가물거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추위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죽음이 이렇게 고요한 것인가? 민재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이야. 여기 사람이 있어. 여자의 목소리였다. 젊고 또렷했다. 민재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여러 명이었다. 누군가 민재의 몸을 물에서 끌어올렸다. 맥박이 미약하지만 살아있어요. 빨리 옮겨야 해요. 같은 목소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민재의 몸이 들려 올려졌다. 강한 팔들이 민재를 받쳤다. 움직이는 동안 민재는 희미하게 주변을 인식했다. 손전등 불빛들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였다. 민재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민재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나무로 된 석가래와 한지로 바른 천장이었다. 은은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몸 전체가 뜨거웠다. 열이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굳어 있었다. 시야 끝으로 창문이 보였다. 햇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낮이었다. 깨어나셨네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의 시야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26, 7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간소한 한복 차림이었다. 맑은 눈동자가 민재를 내려다봤다. 저는 서윤아예요. 한의사이자 이 산속 마을의 보건 담당자입니다. 당신을 계곡에서 구했어요. 3일 전 새벽이었죠. 3일. 민재는 놀랐다. 3일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것인가. 민재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윤아가 민재의 반응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말씀하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직 성대 주변 근육이 회복 중이에요. 당신은 70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기적적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하지만 윤아가 잠시 말을 멈췄다. 민재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의 척추 3번과 4번 사이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요. 하반신 감각이 없을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입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반신 마비. 다시는 걷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윤아는 민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제 스승님께서 계세요. 이 산속 깊은 곳에 사시는 분인데 70년간 한의학과 신경재생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스승님이라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민재는 윤아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살고 싶었다.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복수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민재를 들것에 실어 산 더 깊숙한 곳으로 옮겼다. 마을 청년 둘이 들것을 들었다. 좁은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갔다. 민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었다. 산길 끝에 작은 한옥이 나타났다. 기와지붕 아래 정갈한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각종 약초가 널려 있었다. 집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하얀 머리카락을 뒤로 묶었고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다. 스승님, 제가 말씀드린 환자입니다. 유나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할머니는 민재에게 다가와 그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그리고 손을 뻗어 민재의 이마, 목, 가슴을 짚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좋아. 내가 도와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할머니는 유나에게 지시했다. 온돌방에 누이거라. 그리고 약 다릴 준비를 해라. 민재는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졌다. 할머니는 민재의 몸을 자세히 살폈다. 척추를 손끝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다. 민재는 통증을 느꼈다. 상반신에는 감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3번과 4번 척추뼈 사이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야. 미세하게나마 신경 신호가 통하고 있어. 이건 기적이야. 할머니가 말했다. 민재는 그 말에 매달렸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고통스러울 거고 오래 걸릴 거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100번도 넘게 올 거다. 견딜 수 있겠느냐? 할머니가 물었다. 민재는 눈으로 대답했다.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겠다고. 그날부터 민재의 지옥 같은 재활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민재를 깨웠다. 첫 번째 치료는 침이었다. 할머니는 민재의 척추 주변에 수십 개의 침을 놓았다. 침이 들어갈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신경을 자극해야 한다. 죽어가는 신경을 깨워야 해. 할머니가 설명했다. 침 치료가 끝나면 약탕을 마셨다. 쓰디 쓴 약이었다. 민재는 처음에 약을 삼키지 못하고 토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차 없었다. 토하면 다시 마셔. 이 약이 내 신경을 재생시킬 거야. 민재는 울면서 약을 마셨다. 유나는 옆에서 민재를 격려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도 함께 있을게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다. 밤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었다. 민재는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때 유나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산사태 위험이 있어요. 스승님 댁 위쪽 산비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들어왔다.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유나, 환자를 들것에 싣거라.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비의 산길을 내려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다. 어서.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유나는 민재를 들것에 실었다. 할머니도 함께 나왔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산길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유나가 들것 앞을 잡고 할머니가 뒤를 잡았다.
둘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심해라. 돌이 미끄러워. 할머니가 외쳤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의 발이 미끄러졌다. 들것이 기울었다. 민재의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유나는 재빨리 균형을 잡았지만 그 충격에 민재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척추가 뒤틀린 것 같았다. 괜찮아요? 유나가 다급하게 물었다. 민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지금은 계속 가야 했다. 그들은 30분간 비를 맞으며 산길을 내려갔다. 민재의 온몸은 차가운 빗물에 젖었다. 이미 약해진 몸에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었다. 유나와 할머니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위쪽에서 굉음이 들렸다. 돌아보니 산비탈이 무너지고 있었다. 흙과 나무가 뒤섞여 내려오고 있었다. 빨리! 할머니가 소리쳤다. 세 사람은 마지막 힘을 짜내 산길을 뛰었다. 유나는 들것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달렸다. 민재는 들것 위에서 흔들렸다. 척추에 극심한 통증이 왔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산사태는 그들이 있던 곳에서 멈춰 있었다. 간발의 차이였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도 숨을 헐떡였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줄기 사이로 구름이 보였다. 살아남았다. 또 한 번 살아남았다. 마을 보건소로 옮겨진 민재는 다시 치료를 받았다. 유나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다. 할머니는 민재의 척추를 다시 확인했다. 다행이다. 더 악화되지는 않았어. 하지만 오늘 일로 회복이 며칠 늦어질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어지든 말든 상관없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유나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유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나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민재는 입술을 움직여 간신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재가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목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구나. 좋은 신호야. 이제 본격적인 재활을 시작할 수 있겠어. 그날 밤 민재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최동욱.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민재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분노만큼은 뜨거웠다. 기다려라, 동욱. 내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민재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다. 죽음의 문턱에서 2번이나 살아남은 남자. 이제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되돌아가 정의를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산사태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새로운 결심으로 눈을 떴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고 곧 복수자가 될 것이었다. 할머니는 민재의 변화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하자. 각오는 되었느냐? 민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유나에게 지시했다. 매일 새벽 4시에 깨워라. 하루 18시간 훈련이다. 먹는 것도 훈련, 씻는 것도 훈련, 숨 쉬는 것조차 훈련이 될 것이다. 그날부터 민재의 일과는 지옥과도 같았다. 새벽 4시, 유나가 민재를 깨웠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침 치료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민재의 척추를 따라 정확히 48개의 침을 놓았다.
각각의 침은 특정 신경점을 자극했다. 민재는 침이 들어갈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아파도 참아라. 이 고통이 내 신경을 깨우는 거야. 할머니의 말대로 고통은 극심했다. 하지만 민재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30분간의 침 치료가 끝나면 약탕을 마셨다. 여전히 쓰디쓴 맛이었지만 이제는 토하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다. 새벽 5시 첫 번째 물리치료가 시작되었다. 유나는 민재의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리며 스트레칭을 시켰다. 민재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남의 다리를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근육이 위축되는 걸 막아야 해요. 감각이 없어도 근육은 살아있어요. 계속 움직여줘야 해요. 1시간 동안 다리 스트레칭이 이어졌다. 민재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좌절이 더 컸다. 자신의 다리인데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오전 6시 상체 강화 훈련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천장에 매달린 밧줄을 민재에게 쥐어주었다. 하반신을 쓸 수 없으니 상체를 2배로 강화해야 한다. 이 밧줄을 잡고 몸을 들어 올려라. 민재는 밧줄을 잡았다.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5cm도 올라가지 못했다. 1달 넘게 누워만 있던 몸은 이미 근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민재는 좌절했다.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포기하려면 지금 해라.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너는 평생 누워서 살게 될 거다. 민재는 다시 밧줄을 잡았다.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다. 팔이 떨렸다.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10cm를 올렸다. 할머니가 말했다. 좋다. 다시. 민재는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또 시도했다. 10번을 시도한 끝에 민재는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유나가 물을 가져왔다. 민재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오전 8시 코어 근육 훈련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민재를 특수 제작된 의자에 앉혔다. 등받이가 없고 양옆에 손잡이만 있는 의자였다. 민재는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갔다. 유나가 재빨리 받쳤다. 복부 근육에 힘을 주세요. 코어가 강해져야 나중에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민재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1분을 버텼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복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또다시. 정오 점심 식사 시간이었지만 휴식은 없었다. 할머니는 민재에게 젓가락을 쥐어주었다. 스스로 먹어라. 손의 미세 근육도 훈련이다. 민재의 손은 떨렸다.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밥알을 집으려 하면 흘러내렸다. 반찬을 집으려 하면 떨어졌다. 민재는 좌절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할 수 없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가차 없었다. 흘리면 다시 집어라.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민재는 30분을 걸려 겨우 반 공기의 밥을 먹었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함께 타올랐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최동욱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민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오후 2시 신경 자극 훈련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작은 전기 자극기를 꺼냈다. 하반신에 미세 전류를 흘려보낼 거다. 신경이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야.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민재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할머니는 전류를 조금씩 높였다. 여전히 아무 감각이 없었다.
민재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정말로 평생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포기하지 마라. 신경이 반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1시간 동안 전기 자극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훈련이 끝나고 민재는 혼자 남겨졌다. 유나도 할머니도 자리를 비웠다.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안 되는 건가? 정말로 다시는 걷지 못하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 민재는 최동욱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차가운 미소,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낸 그 순간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아니다. 포기할 수 없다. 저 자식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민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스스로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코어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민재는 버텼다. 오후 4시 유나가 돌아왔다. 그녀는 민재가 스스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혼자서 앉아 계신 거예요? 대단해요. 유나의 격려에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진전은 진전이었다. 유나는 다음 훈련을 시작했다. 호흡 훈련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이 안정되면 통증 조절도 가능해요. 민재는 유나의 지시를 따랐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리듬을 찾아갔다. 깊은 호흡을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저녁 6시 다시 침 치료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다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혹시 모른다. 오늘은 반응이 있을지. 하지만 여전히 민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좌절감이 다시 밀려왔다. 할머니는 침을 빼며 말했다. 조급해하지 마라. 신경재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며칠이 걸릴 수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다. 온몸이 쑤셨다. 근육통이 극심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이었다. 정말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훈련이 반복되었다. 새벽 4시 침 치료, 5시 스트레칭, 6시 상체 훈련, 8시 코어 훈련, 정오 식사 훈련, 오후 전기 자극, 저녁 침 치료. 하루 18시간의 지옥 같은 루틴. 민재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 특히 3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민재는 완전히 무너졌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요. 민재는 울부짖었다. 유나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저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당신은 이미 많이 회복했어요. 1달 전에는 스스로 앉을 수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고 상체도 훨씬 강해졌어요.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믿어보세요. 유나의 따뜻한 손길이 민재를 진정시켰다. 민재는 눈물을 닦고 다시 결심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4주차가 되던 어느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할머니가 전기 자극을 주는 동안 민재는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다. 아주 미세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이었다.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뭔가 느꼈어요. 할머니의 눈이 빛났다. 어디서? 왼쪽 허벅지. 아주 작지만 분명히. 할머니는 재빨리 그 부위에 침을 놓았다. 민재는 다시 느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희망이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유나, 반응이 있다. 할머니가 외쳤다. 유나가 달려왔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 느껴지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버티길 잘했다. 그날부터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신경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회복의 신호였다. 할머니는 민재의 다리에 더 많은 침을 놓았고 전기 자극도 증가시켰다. 고통은 배가 되었지만 민재는 웃으며 견뎠다. 고통은 곧 회복의 증거였으니까. 5주차 민재는 왼쪽 발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1mm도 안 되는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기적이었다. 유나는 환호했고 할머니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제 진짜 걷기 훈련을 시작하자. 할머니가 말했다. 민재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드디어 걸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민재가 산속에서 필사적으로 재활에 매달리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최동욱이 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철정밀 본사 회장실. 한때 민재의 아버지가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재가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 동욱이 앉아 있었다. 강민재 회장의 실종 사고 발생 49일째입니다. 경찰과 소방, 민간 수색대까지 총동원했으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동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 추정 절차를 밟아야겠군. 법무팀과 협의해서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자 동욱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민재가 개발했던 신기술 특허 서류들이 가득했다. 동욱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었다. 미안하다, 민재야. 하지만 이게 비즈니스야. 동욱은 중얼거렸다. 그의 책상이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장혁진 이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동욱은 전화를 받았다. 장 이사, 무슨 일인가?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재 회장의 대학 동기인 검사 하나가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동욱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 검사 이진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입니다. 동욱은 이를 악물었다. 이진우. 민재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인물이었다. 정의감이 투철하기로 유명한 검사였다. 알았네. 내가 처리하지. 동욱은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오랜 인맥인 고위 공직자였다. 김 국장님, 저 최동욱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동욱은 자신의 인맥과 돈을 동원해 이진우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막기 시작했다. 압력이 곳곳에서 가해졌다. 이진우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적으로 조사를 계속했다. 한편 강철정밀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동욱은 민재를 따르던 핵심 임원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기술개발부장 김성우는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다.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해외 영업이사 박준혁은 갑자기 사표를 냈다. 동욱이 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결과였다. 동욱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후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민재가 개발했던 최신 반도체 장비 기술을 중국 기업에 몰래 팔아넘기려는 것이었다.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의 거래였다. 동욱은 이 돈으로 회사를 사실상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이번 주 금요일 상하이에서 중국 측 바이어를 만나겠습니다. 동욱이 측근 임원에게 말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민재 회장의 휴대폰 위치가 포착되었습니다. 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어디서? 강원도 산간 지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파악 중입니다. 동욱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불가능했다. 7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하지만 정말 만약 민재가 살아있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당장 사람을 보내. 확인하고 와. 알겠습니다. 동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했다. 그 시각 강원도 산속. 민재는 평행봉 사이에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양손으로 평행봉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다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감각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할머니와 유나가 양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좋다. 이제 한 발짝 내딛어 봐라. 할머니가 말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었다. 다리가 떨렸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발이 앞으로 나갔다. 10cm. 민재는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평행봉을 꽉 잡고 버텼다. 잘했다. 다시 한번. 유나가 격려했다. 민재는 이번에는 오른발을 옮겼다. 역시 10cm. 두 걸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걷고 있었다. 비록 평행봉에 의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 급히 찾아왔다. 유나 선생님, 마을 입구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것 같은데 강민재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도 그 말을 들었다. 동욱이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민재는 재빨리 판단했다. 아직 회복이 완전하지 않았다. 지금 발견되면 위험했다. 저를 숨겨주세요. 민재가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환자를 뒷산 약초 저장고로 옮겨라. 이장님,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라고 전해주시오. 사람들이 재빨리 움직였다. 유나는 민재를 휠체어에 태워 뒷산으로 올라갔다. 약초 저장고는 동굴을 개조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찾기 어려운 곳이었다. 민재는 그곳에 숨었다. 1시간 후 동욱이 보낸 사람들이 마을을 수색했다. 2명의 건장한 남자였다. 그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재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민재를 본 적이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산속 마을 사람들에게는 외지인보다 서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상하네. 분명 이 지역에서 휴대폰 신호가 잡혔는데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몇 시간을 더 수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유나는 민재를 다시 보건소로 데려왔다. 위험했어요.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니었어요. 유나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욱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아니, 확인하고 다시 죽이려고. 그럼 어떡하죠?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더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민재의 눈빛이 결연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동욱이 다시 사람을 보내기 전에 민재는 완전히 회복해야 했다. 그날부터 민재의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하루 18시간이 20시간으로 늘어났다. 민재는 잠도 줄였다.
평행봉 훈련도 하루에 6번으로 늘렸다. 고통은 극심했지만 민재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2주 후 민재는 평행봉 없이 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비틀거렸고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분명히 걸었다. 유나는 환호했고 할머니도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마을 입구에 낯선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4명의 남자였다. 그들은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위협까지 했다. 강민재를 숨기고 있으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겁니다.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이장이 나서서 말했다. 우리 마을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남자들은 이장을 거칠게 밀쳤다. 이장이 넘어졌다. 그 순간 민재는 약초 저장고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민재는 저장고에서 나왔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마을로 내려갔다. 유나가 그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다. 안 돼요. 아직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민재는 마을 입구로 걸어갔다. 남자들이 민재를 보았다. 그들은 재빨리 민재에게 다가왔다. 강민재 맞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주사기였다. 민재는 직감했다. 독극물이었다. 최동욱이 안부 전하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하며 민재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청년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곡괭이와 삽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이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우리 마을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4명이었지만 마을 청년들은 20명이 넘었다. 수적으로 열세였다. 남자들은 재빨리 물러섰다.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은 차에 타고 떠났다. 민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때문에 위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장이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는 가족이요. 가족은 서로 지키는 법이지.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지켜주었다. 민재는 다짐했다. 반드시 회복해서 이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동욱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날 밤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받는 사람은 이진우 검사였다. 형, 나 민재야. 살아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돌아갈게. 문자를 보낸 후 민재는 휴대폰을 완전히 껐다. 더 이상 추적당할 수 없도록.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막바지였다. 조금만 더 견디면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복수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3개월 후 민재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걸었다. 달리기는 아직 어려웠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할머니는 민재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기적이야.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어. 민재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나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지. 유나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대단해요.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회복할 줄은 몰랐어요. 민재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시는 거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아갈 때였다. 동욱에게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것이다. 민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장은 민재의 손을 꽉 잡았다. 꼭 이기고 오시오. 우리 모두 응원하고 있소. 민재는 약속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그리고 마을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민재의 첫 방문지는 이진우 검사의 사무실이었다. 진우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넌 죽은 줄 알았어. 미안해, 형. 걱정 많이 했지? 걱정? 나 3달 동안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 내가 보낸 문자 받고 미칠 뻔했어. 어디 있었던 거야? 민재는 지난 3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욱의 배신, 절벽에서의 추락, 기적적인 구조, 그리고 재활. 진우는 분노에 떨며 주먹을 쥐었다. 최동욱 그 개자식? 내가 반드시 감옥에 보내줄게.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저를 떨어뜨린 순간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CCTV도 없었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증거를 만들면 돼. 내가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동욱에게는 최대의 위협이야. 놈이 반드시 다시 움직일 거야. 그때를 노리는 거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의 말이 맞았다. 민재는 며칠간 진우의 집에 머물며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재의 첫 번째 행동은 과거 자신을 따르던 핵심 임원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해고당했던 기술개발부장 김성훈을 찾아갔다. 성훈은 민재를 보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네,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성훈은 울먹였다. 저는 회장님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최동욱 그자가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 해고시켰습니다. 억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민재는 성훈을 포함해 과거 동료들을 하나씩 모았다. 열흘 만에 15명의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민재 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동욱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한편 동욱은 민재가 서울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경악했다. 말도 안 돼. 하반신 마비 상태였다며? 어떻게 회복한 거야?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확인 결과 강원도 산속에서 재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진우 검사와 접촉한 상태입니다. 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진우가 개입했다는 것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동욱은 재빨리 판단했다. 지금 도망치면 더 의심을 살 것이다. 차라리 민재를 먼저 제거해야 했다. 민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동욱은 전문 청부업자를 고용했다. 5억 원을 주고 민재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청부업자는 며칠간 민재를 미행했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혼자 사무실에서 나왔다. 한적한 지하주차장이었다. 민재가 차로 걸어가는 순간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재빨리 민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우와 함께 계획한 함정이었다. 민재는 재빨리 몸을 돌려 남자의 팔을 잡았다. 3달간의 상체 훈련으로 단련된 힘이었다. 남자는 놀라 칼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주변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꼼짝 마. 경찰이다. 남자는 체포되었다. 진우가 나타나 민재에게 말했다. 완벽해. 이제 이자를 조사하면 최동욱까지 연결될 거야. 조사 결과 청부업자는 동욱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통장 거래 내역도 확보되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진우는 동욱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강철정밀 본사 회장실. 동욱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진우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최동욱, 당신을 살인교사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는 충분합니다. 청부업자의 자백,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회사 비리 관련 내부 증언까지. 동욱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경찰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다. 동욱은 민재를 보자 경악했다. 내가 어떻게? 너는 하반신이 마비였죠. 당신이 나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을 때.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동욱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 그건 증명할 수 없어.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 증거는 없죠. 하지만 당신이 저를 다시 죽이려 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하려 한 증거도 다 있습니다. 동욱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민재는 동욱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제게 죽음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죽음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게, 더 확고하게. 이제 당신이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경찰들이 동욱을 끌고 나갔다. 동욱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민재야, 민재야,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다. 용서는 없었다. 정의만이 있을 뿐이었다. 2주 후 강철정밀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민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300명이 넘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민재는 준비한 소감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석 달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다. 맨 뒷자리에 유나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민재는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특히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재는 다시 단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앞으로 강철정밀은 정직과 기술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배신과 비리가 아닌 신뢰와 혁신으로. 저는 이 회사를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정밀기계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그 회사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열렬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박수에 화답했다. 총회가 끝난 후 민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바람이 불었다. 민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다. 석 달 전 이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은 죽음의 문턱을 넘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었다. 완전히, 온전히. 발소리가 들렸다. 유나였다. 혼자 계시네요. 유나 선생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동욱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교사.
모든 죄가 인정되었어요. 다행이에요. 정의가 승리한 거네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동욱은 한때 아버지의 절친이었고 자신에게도 삼촌 같은 존재였다. 그런 사람이 배신자가 되어 감옥에 갔다. 슬프기도 하죠? 유나가 민재의 마음을 읽은 듯 물었다.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그 사람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선택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재는 유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유나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산으로 돌아가시나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스승님은 산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조금 더 여기 있어 보려고요. 민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저희 회사 의료 고문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직원들 건강 관리도 하시고 한의학 연구도 계속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릴게요.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재는 환하게 웃었다. 지난 석 달간 가장 밝은 미소였다. 두 사람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은 누군가의 삶이었고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민재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6개월 후 강철정밀은 완전히 회복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제품 개발도 순조로웠다. 민재가 직접 개발한 차세대 의료기기는 FDA 승인까지 받았다. 회사는 다시 업계 선두주자가 되었다. 민재는 약속을 지켰다. 강원도 산속 마을에 최신 의료시설을 지원했다. 보건소를 확장하고 응급 헬기 착륙장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다. 이장은 민재의 손을 꽉 잡았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키우며 살았다. 하지만 가끔 서울로 내려와 민재의 회사에서 강연을 했다. 젊은 연구원들은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다. 민재는 개인적으로도 변화를 맞이했다. 유나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둘은 서로에게 의지했고 위로했고 사랑했다. 어느 봄날 민재는 유나에게 청혼했다. 강원도 산속 처음 만났던 그 계곡에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계곡물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다. 1년 후, 민재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지켰습니다. 회사도 기술도 아버지의 꿈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신자도 응징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민재는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민재는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민재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다.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 배신과 절망을 이겨낸 남자.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고 승리자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사람이었다. 민재는 회사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민재는 제안서를 펼쳤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미 죽음조차 이겨냈으니까. 민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제안서에 서명했다. 강하고 확고한 필체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